2019년 가격으로 지금 어떤 분이 정책을 써가지고 만약에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와요. 공급이 부족한 건 누구보다도 시장이 알죠. 그래서 시장의 조절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한 20%? 많이 봐서. 그것보다는 이제 뭐냐면 수요 공급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김록입니다. GTX나 지하철역이 생기면 우리 동네 집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이 오른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학술적으로 이론화해 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명예전당에 오른 학자십니다.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지, 또 그걸 잡을 수 있는지, 그럼 앞으로 안정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요인들이 한 가지로 귀결되지 않는다. 7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어요. 수요 공급 같은 거는 미시경제예요. 환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시경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영향을 받도록 돼 있는 거고, IMF가 왜 왔는가? IMF 때 집값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였냐면 약 8,000불 정도 됐는데 10,000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OECD 들어가는 게 자기 치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율을 10,000불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돼야 돼요? 800원. 계산 딱 나오죠. 그러니까 800원대를 유지를 시킨 거예요.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 은행이 떨어지는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비싸지는 원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달러가 없는 거죠.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환율은 어떻게 워칭을 할 필요가 있는 요인인 건가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환율이라는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값이 싸져요. 미국에서 10만 불 주고 집 한 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0만 불 주고 집을 2채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최근에는 뭐 외국인들이 주택을 많이 샀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허약하진 않아요. 금리도 거시경제 요인일 테니까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거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자산의 가치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환율보다는 유동성이라는 게 더 유동성 장세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유동성 장세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요인 중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 요인 중에서 따지면은 한 20%? 많이 봐서. 그것보다는 이제 뭐냐면 수요 공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가 되게 싸요. 엄청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1%도 안 되고 0.5%에 빌려준다고 보자고요. 극단적으로 돈을 빌리는 값이 싸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빌려도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많이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빌렸는데 공급이 넘쳐요. 수요는 별로 없고. 그럼 살까요 말까요? 안 사죠. 주택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세계 경제 위기가 온 이유도 토지 공개념 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리만 브라더스 같은 데서 주택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토지 독점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개념이에요.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33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냐 하면 글래스 스티걸법을 통과시켜요. 대공황이 온 이유를 은행의 무분별한 투자로 본 거예요. 그 법안이 뭐냐면 상업은행은 상업적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 업무만 해가지고 돈들이 섞이지 않도록 규제를 한 법안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세계 경제는 위기가 없었어요. 출렁출렁은 했지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요. 계속 이런 그동안에 이 법안은 너무 고대적인 법안이다. 완화시키려고 그 규제를. 그럼 이제 은행들은 그걸 해야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클린턴한테. 클린턴이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상업은행이니 투자은행이니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닌자법이라는 거예요. No income, 그 다음에 no job or asset. 모든 국민이 집을 한 채씩 갖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돈을 빌려주게 된 배경은 다른 정책에 있다라는 거죠.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급은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나올 게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을 이제 정부가 이제 유동성을 지원을 해주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은 늘리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100만 호, 수도권 200만 호 정책도 그런 공급 정책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순간적인 정책이 아니고 공급과 수요를 시장에서 조율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야, 이번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200만 호 줘. 막 이래가지고 이제 200만 호를 막 짓고, 또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수요를 옥죄.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그 시장 조절을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건 누구보다도 시장이 알죠. 그래서 시장의 조절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래요. 자기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2019년도로 갔다. 2019년 가격으로 지금 어떤 분이 정책을 써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와요.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면은 첫째가 뭐냐면 금융기관이 견딜 수가 없죠. 돈을 빌려줘도 돼,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격차가 벌어지는 거, 요거를 막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